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응급의학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외상의 물리학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응급 현장은 단순히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아닙니다.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곳은 거대한 에너지가 그 형태를 바꾼 결과물들이 흩어져 있는 곳이죠. 여러분이 뛰어난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환자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의 신체를 강타한 에너지를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상을 찾아내는 과학적인 접근, 그것이 바로 외상의 물리학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오늘 이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은 현장에 파손된 차량이나 흩어진 파편들을 보며 환자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통계를 먼저 볼까요? 매년 전 세계적으로 135만 명의 소중한 생명이 교통사고로 사라집니다. 특히 외상은 젊은 층의 사망 원인 1위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죠. 여러분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환자는 겉보기에 아주 평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공적인 외상 처치는 의심 지수를 얼마나 높게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고 당시 얼마나 큰 에너지가 교환되었는지 그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의 치명적인 출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의심지수입니다. 현장의 물리적 증거들이 환자의 심각한 부상을 가리키고 있다면 환자의 활력 징후가 지금 당장 정상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손상이 있다고 의심하고 가장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결정해야 합니다. 물리학의 기초인 뉴턴의 제2법칙, 즉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외상에 적용해 봅시다.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뀐다는 원리죠. 외상 사고는 세 단계로 나뉩니다. 사고 전 단계는 예방과 기저 질환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운전자가 사고 전 심근경색이 왔는지, 베타 차단제 같은 약물을 복용 중이라 쇼크 반응이 가려진 건 아닌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고 단계는 실제로 에너지가 교환되는 시점입니다. 차량의 운동 에너지가 차체의 변형과 여러분 환자의 신체 손상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죠. 마지막 사고 후 단계는 우리가 환자를 평가하고 처치하는 시점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사고 전 단계의 환자 병력이 실제 외상 처치 전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베타 차단제 복용 여부는 쇼크 시 빈맥 반응을 억제하므로 평가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뉴턴의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입니다. 외부에 힘이 없다면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가던 길을 가려고 하죠.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아 멈췄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이 1차 충격입니다. 하지만 차 안에 타고 있던 환자는 여전히 원래 달리던 속도 그대로 앞으로 튕겨 나가려 합니다. 안전띠나 에어백 혹은 핸들이 몸을 막아설 때까지 그 속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차량이 멈췄다고 해서 환자의 내부 장기가 멈춘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차량은 0.1초 만에 멈췄을지 몰라도 그 안의 장기들은 관성에 의해 신체 내부 벽에 부딪히며 엄청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차체가 심하게 구겨진 것을 보았다면 보이지 않는 내부 장기들도 그만큼의 관성 에너지를 받아 충격을 입었음을 직감해야 합니다. 외상의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입니다. 바로 운동에너지 공식, K는 2분의 1 매스 벌라서티의 제곱입니다. 에너지는 질량에매는 비례하지만 속도비에는 제곱에 비례합니다. 슬라이드의 그래프를 보세요. 무게가 2배 늘어나면 에너지는 2배 늘어나지만 속도가 2배 빨라지면 에너지는 무려 4배나 급증합니다. 예를 들어 48km/h로 달리던 차가 64km/h로만 높여도 에너지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 부분은 시험과 실무 모두에서 핵심입니다. 질량보다 속도가 손상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사고 현장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부딪혔나? 라는 정보가 얼마나 무거운 차에 부딪혔나? 그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단서가 됩니다. 속도의 제곱 비례 관계는 헷갈리기 쉬우니 절대 잊지 마세요. 에너지는 어떻게 소멸될까요? 결국 정지거리가 생사를 가릅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 천천히 멈추면 운동 에너지는 마찰열로 천천히 바뀝니다. 정지거리가 길기 때문에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이 거의 없죠. 하지만 충돌 사고는 다릅니다. 차체가 구겨지면서 아주 짧은 거리와 시간 내에 에너지가 소멸되어야 합니다. 그 짧은 정지거리 동안 변환되지 못한 남은 에너지는 고스란히 환자의 신체를 파괴하는 데 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통찰은 정지거리가 짧을수록 손상은 커진다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만약 눈이나 물속으로 추락했다면 정지거리가 늘어나 생존율이 높아지지만 콘크리트 바닥은 정지거리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가 신체로 전달되어 치명적이 됩니다. 모든 차량 충돌 사고에서는 연속적으로 3번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해야 보이지 않는 손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차량 충돌입니다. 차가 물체와 부딪혀 구겨지는 외형적 파손이죠. 둘째는 신체 충돌입니다. 탑승자의 몸이 핸들이나 대시보드에 부딪혀 골절이나 열상이 생기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셋째가 가장 치명적인 장기 충돌입니다. 환자의 심장, 간, 뇌 같은 내부 장기들이 신체 내부 벽흉벽, 두개골 등과 충돌하는 것이죠. 세 번째 충돌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큰 상처가 없는 환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세 번째 충돌로 인한 내부장기 파열과 대량 출혈 때문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외부의 1, 2차 충돌 흔적을 보고 3차 충돌의 심각성을 예측해야 합니다. 같은 에너지라도 어떤 조직에 부딪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바로 밀도 때문이죠. 공기 밀도가 높은 폐나 장은 에너지를 잘 전달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수분 밀도가 높은 간이나 비장은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여 손상 위험이 큽니다. 가장 위험한 건 고형 밀도인 뼈입니다. 뼈는 에너지를 가장 많이 흡수하며 부러지거나 그 충격을 주변 조직으로 전달합니다. 조직의 밀도가 높을수록 에너지 흡수율이 높아 손상이 크다는 원리를 꼭 이해하세요. 벽돌 벽을 주먹으로 치는 것과 베개를 치는 것의 차이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 몸에서 밀도가 가장 높은 장기들이 어디인지, 그 부위에 타격을 입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너지가 전달되는 접촉 면적이 손상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둔상블런트 트라우마은 힘이 넓은 면적에 분산됩니다. 피부는 찢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에너지가 심부로 전달되어 내부 장기를 파괴하죠. 반면 관통상 페넌레이팅 트라우마은 힘이 아주 작은 점에 집중됩니다. 피부 장벽을 뚫고 들어가 국소 부위에 집중적인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망치로 탁자를 치는 것 둔상과 못을 치는 것 관통상의 차이를 떠올려 보세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은 둔상은 겉보기에 상처가 없어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에너지가 넓게 퍼져 여러 장기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접촉 면적이 좁을수록 관통력은 높아지지만 면적이 넓을수록 에너지는 더 깊고 넓게 전달됩니다. 에너지가 조직 속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를 설명하는 것이 공동화 캐버테이션 현상입니다. 당구 게임을 상상해 보세요. 큐볼이 정렬된 공들을 때리면 직접 맞지 않은 공들도 에너지를 전달받아 튕겨나가며 공간을 만듭니다. 우리 조직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입 물체가 직접 닿지 않은 부위의 세포들까지 옆 세포를 밀어내며 빈 공간 캐비티를 형성하고 손상이 확장됩니다. 공동화는 직접 닿지 않은 부위까지 손상이 확장되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관통상이든 둔상이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손상 부위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내부 조직이 에너지를 전달받아 손상되었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죠. 일시적 공동은 충격 순간 조직이 늘어났다가 탄성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환자를 평가할 때는 이미 사라지고 없죠. 영구적 공동은 조직이 파괴되어 실제로 남은 구멍이나 찌그러진 흔적입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일시적 공동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짧은 순간 주변 혈관과 신경을 파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무와 강철 드럼통의 탄성 차이를 생각하며 인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손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물리학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둔상에서 장기를 파괴하는 물리적인 힘은 크게 두 가지, 전달력과 압박력입니다. 전달력 쉬어온 속도 차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대동맥은 일부분은 고정되어 있고 일부분은 자유로운데 갑자기 멈추면 속도 차이로 인해 찢어지게 됩니다. 압박력 컴프레션은 장기가 뼈와 외부 충격물 사이에 눌리는 샌드위치 효과입니다. 간이나 비장이 갈비뼈와 핸들 사이에 끼어 으깨지는 현상이죠. 급감속 시 대동맥 파열은 전달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하세요. 환자가 정면 충돌 후 가슴 통증을 호소한다면 3차 충돌에 의한 대동맥 전단 손상을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전단과 압박, 이 두 힘이 어떻게 공동화를 유발하는지 그 기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통상, 특히 총상에서 에너지는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집니다. 고속탄환은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총알이 지나간 길인 영구적 공동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로 일시적 공동을 형성하죠. 그림을 보시면 총알은 작은 구멍을 내며 지나가지만 주변 장기들은 그 충격파로 인해 광범위하게 파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구 상처가 작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고속탄환의 경우 에너지가 조직 내부에서 폭발하듯 전달되기 때문에 내부 파괴는 겉보기보다 수십 배 더 넓고 깊을 수 있습니다. 총상의 심각성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역시 탄환의 속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물리학을 실제 시나리오에 적용해 봅시다. 추운 겨울 새벽 가로수를 들이받은 차량입니다. 차량의 전면이 찌그러졌으니 머리와 가슴의 이 3차 충돌이 예상됩니다. 차량이 회전하며 후면도 부딪혔네요. 이건 목의 편타성 손상 윈내시를 유발합니다. 또한 회전력에 의해 경추와 척수의 전달력 손상이 가해졌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환자는 지금 가슴이 좀 아파요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을 배운 여러분은 차체의 변형과 사고 기전을 보고 목, 척수, 뇌 그리고 대동맥 손상까지 의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장 정보를 처치 전략으로 바꾸는 응급구조사의 능력입니다. 오늘 강의의 마무리입니다. 외상의 물리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질량보다 속도가 치명적이라는 것, 보이지 않는 3차 충돌과 일시적 공동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 그리고 현장에서의 에너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현장 평가 정보는 병원에 도착한 의료진에게 전달되는 가장 강력한 진단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파악한 물리학적 근거들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에너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에너지의 역사를 읽어내는 전문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